한마디로 말씀드리면 90%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80%가 투표를 해서 90% 득표를 해보자. 네. 그런 그런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대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광주 시민들이 보내주셨던 대개 92%, 3% 혹은 97% 이렇게 90%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정도 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목표를 90%로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송기석 공동위원장님은 어떻게 득표율 생각하고 계세요? 본방을 보자. 예. 저는 우리 본방을 보자 2%가 우리 광주 MBC 그동안의 광고 수입에 한 100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통이 크십니다. 네. 지금 대선에서 민 의원님께서 이제 90%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대선은 화두 시대 정신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광주에서도 정치 구도에 있어서 경쟁 체제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최소 20% 이상 보수 정당 후보가 얻게 되면 우리 광주도 이제 일당 독점이 깨지고 실질적인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득표율을 최소 2%, 20%에서 30%까지 이렇게 네.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순항 중입니다. 네. 네네. 자, 어제 그 대선 프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네네. 저도 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다양한 인터넷 밑에 댓글들도 제가 살펴봤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 어제 그 후기, 감상평 또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자, 공동 선대위원장님부터 송기석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마 경제 부분 토론이어서 서로 이제 공방이 또 치열했던 것 같고 네. 나름 윤석열 후보는 소신껏 잘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흠이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김만배 녹취록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네. 녹취록 맨 마지막에는 역시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김만배, 유동규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할 때 설계했던 대장동 관련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신빙성도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경제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잘 해낼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어제 토론회는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선방했다. 이 정도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민정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어제 그 토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송 위원장께서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시니까 또 지역의 독점 체제라고 그러시니까 아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이 아니죠. 언제나 늘 변화를 바라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죠.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뭐냐? 이 대전환기를 어떻게 해쳐갈 거냐가 시대 정신일 거고요. 광주를 자꾸 독점 체제라고 그러는데 아니 얼마 전에 국민의당이죠 그때는. 그때 다 국민의당이 쓸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독점 체제입니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을 그동안의 선택을 왜곡하면 정말 안 됩니다. 광주 시민들의 선택은 이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두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제 TV 토론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어제는 보니까 진실과 거짓, 공익과 사익, 과거와 미래가 부딪혔는데 윤석열 후보 얘기는 대부분 다 후자 쪽에 있어요. 거짓, 사익, 미래가 있는 게 과거에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진실, 공익, 그리고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대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그냥 오직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갖고 자기 이익을 취해볼까 여기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선동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 어제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대4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6대4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놓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감과 대통령감이 안 되는 분의 이 토론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안 드릴 수 없는 게 결국 우리
이낙연 전 후보의 이제 총리 시절 비서실장 했던 분, 그리고 당내 경선 때 공보실장 했던 분, 우리 정운현 전 공보단장께서 하신 말씀이 딱 축약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했죠? 정말 괴물 대통령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익은 사과는 잘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다 축약돼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적으로 그 국채 관련돼서 기축통화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해, 이런 그 전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있다고 이제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아리백이나 주택청약저축이나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게 거의 안 돼 있어요. 기축통화로 갈 가능성을 얘기했지 기축통화 국가가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정경련에서 발표한 혹은 세계적인 경제 기구들에서 발표한 데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경련에서 그걸 정확하게 정경련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네. SDR 인출 거기에 포함된다는 의미지 기축통화국가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정확히 팩트는 기축통화 그렇습니다. 국가의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세계 지금 10대 경제대국인데 5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엉뚱한 얘기를 한 건 안철수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이렇게 팽창되는 이런 그 재정 팽창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줄이자 정부를 조그맣게 가져가고 재정 긴축을 하자는 것과 팽창하는 이런 경제 체제 사이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그것에 부분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아예 자꾸 아니요. 딴소리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예, 후보가 그 부분은 질문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가 그 소상공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투표 네.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될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그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의 당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저부터 것들을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어제 일단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16조 9천억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이렇게 일찍 2월 추경은 처음으로 시도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긴박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개 332만 명 정도 분들한테 방역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씩 드리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132만의 그 취약계층 그러니까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뭐 방과후 법인 택시 뭐 문화재 방역 인력 이런까지 해가지고 대개 이제 사각지대를 바꿨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하는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1차까지는 현 정부가 책임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더 하시라 이런 이제 입장인데 저희는 그래서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보다 훨씬 더 두터운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을 이 선거가 끝난 대로 바로 할 겁니다. 네. 송기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께서는 재난지원금 위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주로 일반 기본소득에 가까운 그런 정책 위주로 말씀하셨다가 저희가 작년 9월에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헌법상 권리이다.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최소 50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현 정부에서 여당에서 협조해서 그 정도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어찌됐건 13조는 굉장히 미흡하긴 하지만 그러나 네. 일단 그 정도라도 일단 정말 피 흘리는 소상공인께 일단 지원하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50조 공약했듯이 그 정도로 실질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음 질문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예. 어제부터 계속 느낌인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의 조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처음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 자꾸 그것을 저희는 마치 아니 손실보상에 반대했던 것처럼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거는 시청자분들의 네, 그래- 판단에 맡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다음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 호남의 복합 쇼핑몰 그렇죠.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우리 호남의 정치 구도에서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네. 과거 2015년부터 그랬고 2017년도에도 민주당의 전신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해서 무산됐고 17년도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두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산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 경제에 있어서 우리 광주 시민이 필요하면 실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이지 이런 지역 이게 광주 정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물론 이번 대선 후보로서 광주 우리 지역 공약 했으니까 네. 반드시 지켜져서 우리 지역에서 꼭 그런 분들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민영배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 정말 그 진짜 거짓말을 편하게 하시는데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말을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는 건데 아니요. 우리 후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 2017년도에 저희는요 이런 정도의 이슈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삼은 적도 없고요. 삼지도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해볼게요. 이 복합 쇼핑몰은 우선 대통령 후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합 쇼핑몰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의 대도시에는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자치단체 내에 있는 주민들과 여기에 이해가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적 편익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경제 생태계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이거 하면 우리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 8년 전부터 아시잖아요. 광주에 그때 계셨으니까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합의점을 못 찾았어요.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저희 민주당이 이거를 반대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늘도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흑산공항 그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이 안 자꾸-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강자들이 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 흑산공항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논란이 되게 심했어요. 그거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 시민들이 합의해서 해야죠. 쇼핑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딱 분열 정책이에요. 지역 분열 자, 정책인데 흑산공항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치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전두환- 신안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항 관련돼서는 그럼 국가에서 하겠다 해서 스톱이 되고 국가에서 그런 거 하려면요. 진다. 광주공항 문제부터 따져야 돼요. 거기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얽혀 있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광주공항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야 돼요. 조정이 안 된 상태로 국가가 무조건 하겠다. 아니, 그건 그러니까 폭력이에요. 아니 5년 내내 조정만 합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도했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김해공항 저 가덕도요. 가덕도의 신공항이 예. 그것이 5년 됐습니까? 아니요. 벌써 10년도 넘고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민주주의 해결된 건 불과 단기간에 그러니까 보선 앞두고 딱 몇 달 만에 민주주의 여야 합의한 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정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전두환하고 광주 무슨 시민들 관계겠어? 자꾸 무시하고 안하무인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상생하고 잘 살아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광주 정신이 상생해야 되니까 복합 쇼핑몰을 젊은 세대가 원하면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아니, 분의 의견 상생을 해야 여기까지 되니까. 듣도록 하고요. 이해관계자들. 잠시만요. 예, 예.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눈여겨볼 만한 호남 공약 우리 당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네네. 한마디씩 마무리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석 단장님 말씀해 자, 주시죠. 윤석열 후보는 광주 공약 1번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산업이 넘치고 일자리가 넘치는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아무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광주를 만들게 되면 이 광주 50년, 100년 대한민국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민영기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은 광주에 와서 계속해서 광주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한 번도 저렇게 말하고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뭘 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지금 이 시대 상황하고 가장 어울리는 게 뭔가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대전환 시기 하면서 성장 얘기하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R이 100이 아니고 R이 3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고 아까 공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공항을 지금 계속해서 이전을 못 하잖아요. 국가 주도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두 분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대선 전에 한두 번 더 시간이 허락하면 또 모셔서 더 오늘처럼 뜨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